네, 안녕하세요. 어 5월 12 일입니다. 벌써 5월 12 일이네요. 네, 5월 12일 월요일 아침 10시 2 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날씨가 지난주까지 좀 봄 날씨 같지 않게, 좀 싸늘해서 '이게 5 월이 맞나?' 싶다가 오늘을 아마 오늘부터 좀 따뜻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연한 봄 날씨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고요. 예. 유니님, 유니님, 봄날님, 변옥주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봄인데 참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냥 주제도 좀 자유로운 주제거든요. 여행이라는 휴식, 여기에 대한 걸 이야기 나누려고 해서 이제 제가 했던 여행이나 여러분들이 했던 여행이나 이런 것들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그냥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 순간 좀 울컥한 게 아 사실 어제 제가 되게 존경하고 또 마음속으로 되게 이렇게 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할머니 같은 푸근함 으로 항상 마음에 이제 좀 마음에 담고 있었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빈소를 갔다 왔는데요. 아마 비온 뒤에서 소개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분도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영남대학교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김정숙 교수님, 여성 교수님입니다. 여성 교수님께서 이제 그 그저께죠. 그저께 소천하셔서 어제 제가 빈소를 다녀왔거든요. 1934 년생이셨나? 그죠? 잠시만요. 제가 한번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예. 32 년생이시군요. 예. 1932 년생이시고 음 이 서울여자의과대학이라고 고려대학교 병원의 전신이래요. 예. 거기를 나오셔서 그 시대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피츠버그 대에서 진단검사 의학 레지던트를 하시고 그때 남편이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익동 교수님이라고 정형외과 교수님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경북대학교의 전체 대학 총장까지도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과 결혼을 하셔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신 다음에 대구에서 이제 영남대학교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에 쭉 계셨던 교수님이십니다. 뭐 의학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셨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 대구에 연고가 없으신데 이제 직장 때문에 대구에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에 연고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친척이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외롭게 지냈을 때 정말 친척처럼 저를 그러니까 할머니처럼 저를 챙겨 주셨던 네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나 또 중고등학교 또 의과대학 들어갈 때도 참 많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예. 그리고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너무 건강하셨고 혹시 이 인터넷 검색이 되시는 분이라면은 김정숙이라고 치시고 샘으로의 초대, 샘으로의 초대라는 최근에 책을 역설을 한 권 내셔 가지고요. 그걸 하면 이제 검색이 되는 글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젊으셨을 때 사진이랑 김정숙 교수님의 소개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2달 전에 대구에서 강연이 한 번 있었습니다. 범어 도서관에서 제가 강연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뭐 대구에 내려갈 때 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몰래 갔다 몰래 오거든요.
왜냐면 알면은 피곤해지시니까. 알면은 피곤해질까 봐 연락 안 하고 내려갔는데 김정숙 교수님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한 두 달 좀 더 전에, 두 달 좀 더 전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도서관에서 강연한다는 포스터를 보셨다고. 그러니까 올해 나이가 93 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전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광민이가 강연하는데 내가 무조건 가야지." 하시면서 두 달 전에 도서관에서 강연하셨을 때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 강연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예. 근데 지금 좀 마음에 후회가 되는 게 '아 그때 좀 강의 끝나고 남아 가지고 교수님하고 식사라도 좀 같이 하고 시간 좀 보내다가 올 걸.' 하는 후회가 너무 돼서 어제 빈소인은 내도록 좀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네. 워낙 건강하셨는데 그래도 어 힘들지 않게 예 가셔서 또 한편으로는 네 또 뭐라 그럴까요? 또 뭐 남아 계신 그 가족분들도 다 함께 어제 이야기 나눴는데 네 마음 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을 것 같은 네 그런 분이십니다. 머리도 백발에 상당히 미인이세요. 상당히 미인이시고 젊으셨을 때 모습 보니까 정말 미인이시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 사진은 요번에 처음 봤거든요. 예 처음 봤는데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비욘디가 어떻게 보면 의료 채널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의료에서 의료의 영역에서 또 고인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아 뭐 어떻게 보면은 소식을 전해 드리는 거 역시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혹여나 제가 순간 울컥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셨다 그러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야죠. 본업으로 돌아와야죠. 연휴인데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이번에 나름 좀 올해 이상하게 황금 연휴가 많더라고요. 네. 아마 어제까지 쉬시는 분들도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지금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까지 해서 하면은 수목금만 뭐 휴가를 내면 쭉 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6월 1 일이 또 노동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어제까지를 쉴 수 있어서 뭐 쉬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6월 초에도 좀 휴일이 있죠. 네. 그리고 이번 추석인가? 그때가 보니까 뭐 거의 2주 가까이를 또 좀 쉴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유독 올해는 유독 연휴가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좀 했네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 그래도 쪼끔 나누고 아유 제가 너무 울컥한 얘기를 해 가지고 댓글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네요. 왜 배만나와 님께서는 "오랜만에 아침 일찍 방송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이문경 님께서는 "상큼한 하루 함께해서 너무 기뻐요. 감사, 감사." 이렇게 해 주셨고 푼수공주 님께서는 "상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하면서 김정희 교수님 이야기해 주셨고 나나 님께서 "기억나요." 하셨는데 뭐가 기억나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뭐가 기억나셨는지 말씀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제크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유인 님께서는 "그 당시에 미국에 배를 타고 한 달씩 오셨더군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김정숙 교수님한테 이야기 들을 때 배 타고 미군 배를 타고 가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미군 그때도 전기선이 없어서 미군 배를 타고 미국에 들어가서 레지던트 하고 오셨다고 그때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더블유 님께서는 "선생님 눈물 보이셔도 괜찮아요." 하셨는데 아유 그쵸. 근데 뭐 때로는 쪼끔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도 그게 또 솔직한 거니까요. 변옥주 님께서는 "정말 세상에서 좀 더 계셨으면 하는 귀한 분들은 오랫도록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더블유 님께서는 "항상 잃은 다음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인 듯요." 이렇게 하시면서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쵸. 그쵸. 평소에 효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데 왜
그거를 미리 모를까요 우리는? 우리는 왜 미리 모를까요? 물론 뭐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렇게 잘 못 챙기는데 네. 아 라나 님께서 기억난다고 하신 게 경북대 나오셨나 보네요. 경북대 나오셨나 보고 4 학년 때 김일동 총장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봐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김일동 총장님께서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예. 정형외과 강의를 그때도 퇴임을 하신 다음이었는데 예 이제 명예 교수님으로 한 타임 정도 예 강의를 의과대학 강의를 해 주셨었습니다. 예. 풍채가 좋으셨어요. 네 남편분께서는. 유인 님께서는 여행이 어버이날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은 오늘이 미국은 어머니날이군요. 거기는 아버지날이랑 어버이날이 구분돼 있죠, 미국이. 오늘은 어머니날이라서 아이들이 모두 와서 좋았습니다. 선물로 오늘 하루 3 끼를 만들어 줘서 먹고 놀았습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야. 자녀들이 음식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거는 기분이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딸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근데 제가 집밥복이 없어요. 예. 집밥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집밥은 안 하셨지만 제 아내도 집밥을 안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제 딸도 집밥을 안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집밥복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평생 집밥을 제대로 먹어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W 님께서는 "이번 연휴는 오락가락 날씨와 강풍과 함께 보냈습니다. 올해 봄 날씨 유난한 듯요." 진짜 그렇죠. 예. 이번엔 정말 여행 가셨던 분들도 국내 여행을 하셨다 그러면 날씨 때문에 그 고생하셨을 수 있었겠네요. 중계 카메라 두꺼 필름 메이커 님께서는 "원장님 제가 요즘 바쁩니다. 저도 모르게 일터에 나가면 한숨 먼저 나오기도 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원래 쉬고 싶다는 생각 잘 하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 들어서 낯설더군요. 혹시 쉼 없이 휴식 없이 일하다가 정신병 걸릴 수 있는지 스스로 쉬고 싶다는 생각 드는데 이게 위험한 상태인지 말씀 부탁드려 봅니다." 그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계 카메라 두꺼 필름 메이커 님께서 정신병이 걸리신다 그러면 저도 정신병에 걸리겠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죠. 예. 번아웃을 제일 염려를 하죠. 번아웃을 제일 염려를 합니다. 근데 일에서 물론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일정 부분의 휴식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일정 부분의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일을 놓을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마 중계 카메라 두꺼 필름 메이커 님께서도 동일하실 것 같은데 아니 쉬고 싶죠. 쉬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쉬고 싶죠. 근데 쉴 틈이 없는 걸 어떡해요. 일이라는 거 자체가 뭐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딱딱딱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이라는 건 몰아쳐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번 놔 버리면 뒤로 훅 빠져버릴 것 같거든요. 아마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걸 얻어가고 있지.'라는 거죠. 때로는 그냥 통장 잔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 보더라도 뭐 좋을 수는 있죠. 물론 저는 그렇게 많이 느는 건 아닙니다만. 예. 여튼 내가 열심히 일을 해 나가고 막 정신없이 일하고 막 일에 치이고 피곤하고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그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얻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지.'라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식해 내는 거죠. 이건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매몰된다는 거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서의 의미나 가치나 성취나 내가 어떤 보람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생각을 못한 채 그냥 내가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들의 하루하루에 그냥 그 순간순간을 그냥 지나 버리다 보면 그냥 나의 삶에 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쓰는 에너지와 얻는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물론 휴식을 취해도 에너지는 얻을 수 있지만 일에서 얻는 나름대로의 성취나 가치나 보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에너지를 얻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온 뒤 오는 것도, 이것도 일은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의미거든요. 그럼 저한테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는 에너지보다 얻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계 카메라님께서도,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그래도 얻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의식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라라님께서 아까 전에 그 경북대학교 김일동 총장님 기억하셨던 라라님께서는 저보다 선배님이시군요. 한참 선배님이시네요. 86 학번이시면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아유, 제가 선배님은 몰라 뵀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네요. 아유. 아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선배님 앞에서. 강민구 님께서도 인사해 주시면서 오랜만에 오셨다고 해 주셨고요. 예, 오영돈 님께서도 저랑 김준원 감독님, 최희선 PD님 이렇게 인사 다 해 주셨습니다. 강민구 님께서는 저 예전에 별마당 도서관, 가고 싶었는데 못 오셨다고 아쉬워하시면서, 네. 별마당 도서관에서 제가 2번 강연을 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코엑스에서 하고, 한 번은 수원 스타필드에서 했었는데, 와, 정말 그 장소가 주는 힘은 무시를 못해요. 장소가 주는 힘은 정말,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셨는지 진짜, 그런 걸 보면 참 건축가 분들은 그 일을 하시면서 얻는 또 다른 보람이겠죠. 내가 만든 그 공간이라는 게 또 사람들한테 어떤 공간으로 다가가게 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병원 이름이 이제 공간이 들어가거든요. 예. 어 김수근 건축가님이 하셨던 이제 건축사무소 이름이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잡지가 이제 스페이스, 여서 이제 공간이라는 그 단어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하는 어떤 뭐랄까요? 장소 같은 개념 있잖아요. 광장 같은. 그래서 약간 정신과라는 어떤 그 장소도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하나의 삶의 장소의 영역의 일부로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공간이라는 단어를 꼭 병원 이름에다가 집어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 즉 건축에서 얘기하는 그 스페이스라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 그 이름은 이제 플레이스라고 제가 지었었거든요. 그냥 약간 저도 약간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장난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은 뭐 여행을 에 어떤 여행을 좀 다녀오시나요? 요즘은 저는 실제로 지방을 가는 일이 쪼금씩 생기고 있어요. 안 그래도 강민구 님께서 "안산에 오시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예, 강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곳저곳 최근에는 다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군산도 강연 때문에 한번 다녀왔었고, 그 뭐 대구 뭐 그리고 영천도 한번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하는 뭐 도서관이나 뭐 시군구에서 하는 강연이었고, 요번에 안산도 지금 제가 알기로 다다음 주 화요일인가? 예,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중독센터에서 하는 강연이 있어서 갈 예정으로 알고 다다음 주 화요일 날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강연 때문에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데, 막상 여행이라고 보긴 어렵죠. 왜냐하면은
후딱 가서 강연하고는 뭐 거기서 이제 뭐 먹을 수 있으면 잠깐 거기서 뭘 먹고 올라오는 정도기 때문에 여행은 아니죠. 근데 지역을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지역 강연을 그래도 기회가 되면은 가려고 좀 하는 편이거든요. 예.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맞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으면은 그래도 정기적으로는 지방 강연을 좀 가려고 하는 편인데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예 조용해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의 그 삶들이 다 형성되어 있거든요. 삶들이 다 형성되어 있고 한데 쪼끔만 더 지방이 서울만큼은 뭐 전혀 아니더라도 음 어 '더 발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 문화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복지적으로나 예 이런 영역에서 어 아쉬움이 없을 정도의 뭐 풍요로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적정 수준의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경우도 물론 제가 뭐 엄청 유명하거나 뭐 이런 사람도 아니지만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그래도 지역에서의 어떤 강연 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그냥 문화 활동이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라도 쪼끔 이렇게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직까지 의료 대란이 뭐 해소가 안 됐죠. 의료 대란 이것도 한번 이야기 좀 해 보고 싶기는 한데 너무 민감한 주제라서 제가 돌 맞을까 봐 못 하겠어요. 돌 맞을까 봐 못 하겠지만 여튼 지방 의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지방 의료에 대한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이제 불안하다고 느끼면 사람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예.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뭐 수도권은 너무 발전이 과해서 문제잖아요. 과해서 문제라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그게 그냥 기본적인 생각 아닐까요? 예. 근데 너무 수도권 집중으로만 가고 있으니 저는 지방에서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가 뭐 엄청 넓은 나라도 아니고요. 예.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서울에 있으면서도 뭐 지방에 편하게 뭐 어떤 역할들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 의료 광고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병원이 예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름으로 지금 세종과 대구에도 있거든요. 세종과 대구에도 있고 나중에 정말 저의 꿈은 제가 서울에서도 진료도 보고 대구에서도 진료 보고 세종에서도 진료 보고 이게 꿈이거든요. 예. 아니 서울에 있는 의사가 꼭 서울에서만 진료를 봐야 된다 그러면 사실 지방에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멀리서 진짜 KTX 타고 오셔 가지고 저한테 진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고속버스 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의사가 지방에서 진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어차피 뭐 장소들은 뭐 의료 시설은 다 돼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라면서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365일 일하라 그러면은 그러면 사람 구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일 주일에 몇 번 뭐 하다못해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순환 근무를 좀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되게 훌륭한 선생님들 예 뭐 유명하신 선생님들 뭐 혹은 대학 교수님들이라도 지방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일종의 우리가 그 변호사분들이 프라보노라고 표현하죠. 일정 부분 그 무료 변론을 하듯이 예 약간 그런 영역에서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의료인이라면은 할 만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엄연히 뭐 우리나라는 의료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뭐 전국 어디 가서 진료를 보더라도 기본적인 의료 비용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죠. 근데 저한테 그러시겠죠 그러면? "왜 그러면은 원장님 지금 안 하세요? 왜 선생님 지금 안 지금 하시면 되잖아요." 예. "왜 못하냐?" 하면은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의료법상 불법이에요. 이거 참 웃기잖아요. 의료법상 저는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려고 그러면 불법이에요. 왜냐면 제가 개설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시설의 개설인은 개설한 병원에서만 진료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의료법상 의무 조항이에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은 불법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일종의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런 거겠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영리병원이라고 표현하면 또 의사 선생님들 돌 던지시려나? 이 뭐 예를 들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그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그런 과에서 지방에다 병원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비급여 진료를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또 프랜차이즈 병원처럼 무슨 문제가 되는 여지가 있어서 이제 예 그런 거겠죠. 물론 저는 그것도 뭐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다못해 보험 진료라도 그냥 순수하게 보험 진료라도 풀어 주면 되잖아요. 비급여 진료는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게 불법이라 하더라도 보험 진료는 그럼 봐라." 라고만 해도 그럼 저 같은 선생님도 있지 않을까요? 없으려나? 내가 이상한 건가?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제가 약간 이렇게 이 세상 물정 모르는 현실력 없는 사람이려나요? 아유 하여튼 오늘의 주제가 그게 아닌데 주제가 이상하게 자꾸 돌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언젠가 할 꿈입니다. 나중에 법 바뀌면 보험 진료라도 좀 풀어 주시면 그리고 근데 분명히 바뀔 거예요. 약간 의료 대란 문제로 좀 바뀌고 있긴 한데 지금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이 아직까지도 안 돌아온다는 거 이건 진짜 아이러니하죠. 왜 안 돌아오겠어요? 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까요? 미래의 의료 자체가 뭔가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니까 이 친구들이 안 오는 거. 저는 그거 하나. 그거 하나랑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다른 이유는 제 와이프가 이거 얘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던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의견이에요. 하나의 의견입니다. 의견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돌 맞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 맞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 그리고 저희 윗세대가 또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는 그냥 순수하게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개천에서 욕난다." 그러죠. 네. 그냥 혼자서 공부하기도 하고 뭐 물론 학원 다녀서 뭐 과외 받고 이제 의과대학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위 말해서 뭐 의대 입시반 이런 게 뭐 초중 고등학교 때도 의대 입시반 이런 건 없었어요, 저희 때도. 저희 때도 의대 입시반이 고등학교 때 있진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등살은 있었을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의대 입시반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은 지가 뭐 5-6 년은 적어도 넘은 것 같죠. 제가 들은 것만 하더라도 그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은 의과대학을 들어간 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인생에서의 반항? 방황?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정체성을 내가 찾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 그거를 지금 하고 있으실 수도 있겠다. 돌려 이야기하자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원래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은 그냥 쉬운 얘기 좀 하다가 한 45 분 50 분쯤 돼 가지고는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 좀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뭐 여행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여행은 어떻게 하세요? 여행 계획적으로 하시나요? 여행도 J형이 있고 P형이 있잖아요. 예. 저는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전형적인 P형입니다. P형입니다. 계획적인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계획적인 여행을 가급적이면은 피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J형과 P형 여행에 있어 가지고의 특징들을 보면 J형은 어찌 됐건 간에 본인이 생각한 대로 계획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진행되는,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 스팟이라고 얘기했죠. 관광 스팟이나 내가 꼭 여기 와서 이거 찍고 이렇게 간다는, 도장 찍고 간다는, 정확하게는 사진 찍고 간다는, 약간 이런 거에 대한, 혹은 내가 이번 여행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딱 끌고 가기를 원하는 타입이고요. P형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P형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아 나는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러면 그만 저러면 그만.' 이렇게 그냥 여행하는 거를 원하시는 타입이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경우냐면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이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를 감당을 못 해요. 이거 불안이죠. 불안입니다 저는. 제가 P인 이유는 어 불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모든 걸 계획적으로 가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거나 차선책을 마련하죠. 근데 저는 제 계획대로 무언가에서 뭐가 딱 꼬였을 때 그러면 멘붕이 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획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강박도 어 작은 강박 자 가 강박이 약할 때는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놔요. 책상 위가 깔끔해요. 책상 위나 책장이나 주변 가방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박이 더 심한 사람은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에 대한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요. 그럼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또 버리지는 못해요. 그럼 계속 쌓여갑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불안이 있으니까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진짜 멘붕이 와요. 젊을 때는 이제 데이트를 하잖아요. 이제 이성 친구랑 데이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뭐 레스토랑이든 데이트 코스든 머리 안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귀엽게 봐준 친구들은 예 그나마 좀 이렇게 뭐랄까요? 데이트가 이어지는 거고,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저랑 못 만나는 거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가면은 계획을 세우는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행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여행지를 가서 남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여행지들을 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확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냥 가면 거기 가서 뭐 근처에 있는 뭐 그냥 뭐 숙소에서 물어봐서 맛있는 집 찾아서 가고, 뭐 엄청난 맛집을 찾아서 가려고 그러면 또 예약해야 되고 줄 서야 되고 뭐 안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근처에서 그냥 대충 해결하고 좀 산책하고 카페 들어가서 뭐 차 좀 마시고 거기서 그냥 뭐 가게들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 좀 하고 뭐 그러다가 몇 군데 이렇게 갈 데가 있으면은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이렇게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여행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행을 짠다는 개념이 아니죠. 여행을 짠다는 개념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혼자 여행을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 혼자 여행 가면은 저 혼자서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오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누군가랑 같이 갈 때죠. 예. 예 조커님께서 "여행은 혼자 가면 살짝 외롭고 같이 가면 싸울 확률이라고." 하셨는데 딱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 아내는 이제 저는 P인데 제 아이는 J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저를 좀 맞춰 주다 보니까 약간 P형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어 제 아내랑 여행을 가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런던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런던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싫은 거죠. 어디를 가고 저기를 가고 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제 아내는 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찢어집니다. 예. 제 아내는 제 아내의 스케줄대로 가요. 예. 그리고 저는 제 그냥 스타일대로 그냥 그러니까 흐느적, 흐느적 유유자적 이렇게
그 숙소 주변을 이렇게 거닐다가 뭐 그냥 정처 없이 열차도 탔다가 버스도 탔다가 그러다가 길도 좀 잃었다가 근데 위험한 곳은 또 안 가요. 예. 그러다가 제가 좀 심심해지면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뭘 하냐." 예.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게 이제 제 그때의 기분과 뭔가 맞으면 그때 합류하는 겁니다. 예. 그때 합류해서 뭐 같이 하다가 또 아내는 뭘 보고 싶은데 저는 그게 썩 내키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아이 그럼 가라. 나는 그러면 내 갈 길 가겠다." 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내 여행에 반드시 내 파트너가 내 여행의 방식대로 쫓아와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서로서로 싸우는 거죠.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 강민구 님께서 얘기하시듯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근데 이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장소죠. 장소죠. 예전에 제가 결혼 초반 신혼 때 예 신혼 때는 이제 같이 하고 싶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뭐 결혼하고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 '아 그 너 스타일 내가 알고 내 스타일 내가 아니. 우리가 각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말 땐 말자.' 이렇게 딱 되는데 신혼 때는 이제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싶은 게 신혼 때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제가 2009 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TMI인데 여튼 그리고는 이제 '여행을 아내랑 둘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일본 여행을 가자라고 생각을 했죠. 일본 여행을 가자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일본 여행을 가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고집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저도 좀 고집쟁이인 거죠. 제 아내가 저를 맞추고 살려니까 힘든데 대도시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도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이제 레지던트하고 막 이럴 때니까 정신없이 바쁘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용한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제 아내는 아니 여행을 가면 뭐 일본 갈 것 같으면 오사카나 도쿄나 하다못해 뭐 교토 같은 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간 여행지는 그 후쿠오카 옆에 보면 그 사가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사가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온천으로 유명한 데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안 갑니다. 정말 일본 현지 사람들만 좀 올까 하는. 온천은 그래도 좀 유명해요. 온천은 뭐 일본의 몇 대 온천 안에 들어가는 곳인데 요즘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 많이 간다 그러는데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뭐가 없어요 그냥. 뭐가 없습니다. 그냥 온천만 하고 음식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오는 데예요. 아 그 도시도 쪼끄매요. 예. 뭐 자전거로 도시 전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만 그런 도시인데 이제 거기를 제가 그냥 끌고 간 거죠. 끌고 가고 그러니까 거긴 영어도 잘 안 되거든요. 영어도 잘 안 되는 곳이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제 신혼 초니까 저를 맞춰 준 거죠. 맞춰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는 제가 원하는 여행을 쫓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예. 그러면은 "너는 너의 스타일이 있으니 나는 나의 스타일대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최혜령 님께서는 예 사가현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사가현은 일본 큐슈 지역에 위치한 현으로 조용하고 전통이 깊은 매력을 가진 지역이라고 돼 있고 최근에는 한국 분들 많이 가신다는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 가세요? 뭐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여행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어 유니 님이 계시는 콜로라도는 제가 예전에 학회 때문에 가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덴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 그 공항 주변에 기괴한 조형물들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덴버는. 예. 그거 외에는 별로 생각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덴버가 아마 미국 안에서도 일찍 마약 합법화가 됐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좀 무서웠던 기억? 예. 그리고 이게 완전 어떻게 보면 허벌판에 지어진 도시여서
그런지 약간 사이버틱한 느낌? 미래 도시 같은 느낌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가장 독특하게 했던 여행은 어 인도죠. 인도입니다.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다가 잠깐 이제 뭐랄까요? 붕 뜬 적이 있었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한 3-4 개월을 쉬어야 됐던 적이 있어서 뭐 마음도 착잡하고 갑자기 붕 떴으니까 마음도 착잡하죠. 예. 뭐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 그러면은 그냥 이왕 방황하는 거 확 방황을 해 보자.'라고 생각하고는 트위터를 찾다 보니까 누가 인도 가는 팀을 모집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좀 유명한 시사 잡지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도 가는 팀을 모집한다 그래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인도를 그때 한 열댓 분 정도 모아서 인도를 간 적이 있었고 뭐 되게 임프레시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캐치프레이즈가 다이나믹 코리아였잖아요. 지금은 안 쓰지만 예전에 다이나믹 코리아 이렇게 딱 많이 캐치프레이즈 썼었는데 인도는 지금도 인크레디블 인디아입니다. 예. 뭐 놀라운 일들이 뭐 계속 생겨요. 예. 거기선 심지어 뭐 물도 생수로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하여튼 막 사 이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다 보니까 인도가 제가 정말 인도가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인도가 수도권 집중화가 안 돼요. 이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수도권 집중화가 안 되는 이유가 카스트 제도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도 때문에 카스트 제도가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정말 시골 구석구석을 가도 마을이 있고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있는 거죠. 지역 사회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그렇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는 했지만 어 그리고 제가 간 건 이제 북인도가 아니라 남인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쪼끔 인도 여행에서의 어떤 난이도로 따지면은 하드코어는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남인도만 하더라도 이제 이슬람과 카톨릭 영향이 좀 있어서 좀 고기도 팔고요. 좀 고기도 팔고 그 힌두 특유의 그 느낌이 쪼끔은 덜하다라고 해서 그래도 인크레디블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랄까 사람 사는 거에 있어서 놀랄 만한 일들에 대한 게 좀 덜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공황 장애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 이런 것도 공황 장애로 올 수 있구나.'를 경험했던 게 눈이 안 보였습니다 제가. 이거 제가 아마 비욘드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때 무슨 되게 유명한 사원 같은 데를 들어가자고 다 같이 가자 그래서 가는 거였는데 사원이니까 인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소도 몰고 뭐 이렇게 향도 피우고 다 화려한 복장으로 이제 그 사원을 가는 거죠. 무슨 원숭이를 기리는 사원이었나? 뭐 되게 유명한 데래요. 근데 들어갈 때부터 뭔가 좀 영 좀 꺼림칙해요 제가 느낌이 뭔가 저랑 기운이 안 맞았어요. 근데 일단은 뭐 다 같이 가니까 다 같이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사원 근처에 왔는데 사원 근처에 와서 이제 사원을 들어가려 그러는데 제가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암흑이에요. 그러다가 한 5 초쯤 있으니까 보여요 또. 근데 5 초쯤 지나니까 또 안 보여요. 또 5 초쯤 있으니까 또 보여요. 그러니까 이 걸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눈앞이 안 보이니까. 분명히 저는 눈을 뜨고 있는데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암흑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의사니까 이게 시각 쪽의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뇌 쪽에서의 어떤 시신경에서 제가 무슨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나 이런 게 온 건지 이런 것들을 저도 의사니까 순간 감별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저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과적인 병을 먼저 의심을 하죠. 내과적인 병을 먼저 의심을 하는데 이게 보이다 안 보이다, 보이다 안 보이다 하니까 이건 내과적인 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과적인 거죠. 이제 우리가 소위 전환 장애라고 부르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소위 공황 장애랑 엮여 가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인도에 간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약을 다 가져갔어요 제가.
정말, 정말 모든 약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그중에 이제 정신과 약도 있어서 신경안정제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공황장애랑 전환장애가 좀 섞여서 올라왔구나. 내가 뭔가 여기랑 기운이 안 맞나 보다.' 생각하고는 신경안정제 먹었더니만은 한 30 분쯤 있다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못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 들어가시라고 하고 저는 앉아서 기다리겠다고 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도 또 공황장애가 오더라.' 약간 이런 경험도 좀 해 봤던 것 같습니다. 최희령 님께서는 여행 상급자만 갈 수 있다는 인도. 근데 그때는 좀 믿을 만한 단체가 소그룹만 모은다고 하고 그때 가이드분이 되게 인도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한국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쫓아갔다 왔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순이 님께서는 "선생님 비 오는 바다 좋아요. 조용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비 온 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바닷가에 대한 로망 때문에 포항에 있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펜션을 잡았다가 예 밤새 한숨도 못 잤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치는 너무 좋은데 경치는 너무 좋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 파도 소리가 파도 소리랑 바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고생을 하고 왔던 근데 이제 경치는 너무 좋고 뭐 해 뜨는 것도 보이고 너무 좋았던 그랬던 경험이 있죠. 네. 질문 여러분들 주신 질문 좀 보고 마무리 좀 해 볼까요? 예. 조건 님께서는 "선생님 요즘 날씨가 좋다 안 좋다 반복하니 그날의 컨디션과 기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뭐 이거는 근데 저는 그렇죠. 음 날씨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날씨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예 뭐 미래사회가 돼서 오늘의 날씨를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막 이렇다 그러면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순응해야죠. 예. 우리가 순응해야 될 때 가장 쓰기 편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즐겨야죠. 예. 비가 와서 좀 찹찹하고 울적할 때는 그 약간의 울적함을 즐기고 해가 쨍해서 뭔가 날이 밝을 때는 그 약간 그 화사함을 즐기고 바람이 쌩쌩 불어서 뭔가, 뭔가 이렇게 서늘할 때는 그 뭔가 삶의 쓸쓸함도 예 하나의 그냥 우리의 인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즐기는 거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예. 뭐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라케이 님께서는 "원장님 평소에 알코올 탐닉을 줄이려고 날트렉손이라는 게 항갈망제입니다. 술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는. 날트렉손을 가끔 먹는데 여자친구가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에 제가 한눈에 티가 날 정도로 다르다고 해서 이게 정상일까요? 저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달라 보일까요?"라고 하셨는데 아마 다른 것도 같이 드시는 거 아닐까요? 날트렉손만 드시려나요? 예. 만약에 날트렉손만 드신다고 할 때 좀 차분해지신다면 좀 차분해지신다면은 뭐 일정 부분 불필요한 어떤 갈망에 대한 부분이 좀 주니까 혹은 그리고 날트렉손 자체가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음 요즘은 저 약을 그 다이어트 약으로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각성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날트렉손만 드시고 뭐 성격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기분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른 약도 좀 같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날트렉손을 드시면서 괜찮아지신다고 하면은 뭐 나쁠 건 없죠. 다음 볼까요? 엔젤 님께서는 "원장님 안녕하세요. 치매 증상이 약 복용 후 좋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환청도 심했고 의심도 심했고 망상도 심했는데 약 복용하면서 좋아졌거든요. 치매가 완치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증상 호전이 되기도 하나요?"라고 하셨는데 어 치매의 약물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찌 됐건 대표적인 게 이제 아세틸콜린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절해 주는
약들이 대표적인 약인데요. 이거는 그냥 치매 증상 자체를 좀 진행을 늦춰주는 그런 약이라면 이제 중증 이후에 중등도 이후에 치매가 되면 이제 단순한 인지 저하 즉 기억력 저하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사고의 왜곡, 망상, 의심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이제 횡설수설함이 더 심해지신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그 치매로 인한 행동 문제는 정신과의 이제 다른 약들 이제 뭐 우울증에서 쓰거나 혹은 항정신병 약물이나 이런 약물을 잘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행동 문제를 줄여주는 데는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다만 기억력이 좋아지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치매로 인한 2 차적인 행동 문제를 증상 호전시켜 드리는 약물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치매 때는 이제 신경과에서 진료를 많이 보시다가 이제 증상이 심해지시면은 이제 행동 문제가 생기는데 그 행동 문제와 관련된 거는 사실 정신과적인 증상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과에서 약을 쓰시다가 그런 행동 문제가 생기시면은 정신과로 이제 과를 옮기셔 가지고 치매 관련된 약물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죠. 강민구 님께서는 자폐와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청년이신데 장애에 미해당한다라고 봐서 이제 아마 자폐가 심한 자폐라기보다는 고기능성 자폐이신 것 같아요. 예.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안 받는 곳이 많아서 진료 보기 힘들더라고요. 예. 소아만 보는 병원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이요. 제약이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진단은 받았으나 향후 솔루션을 못 받은 상태라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아정신과가 기본적으로 검사를 기반으로 진료를 좀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 대기가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렇게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아정신과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아정신과가 없는 경우도 좀 많아서 참 이 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강민구 님께서 지금 청년이라고 하셔서 나이는 지금 20 살이 넘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꼭 소아정신과를 고집하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소아정신과에 지금 가신들 연령대가 지금 성인 연령대시고 그리고 장애 미해당하는 자폐라고 봤을 땐 고기능성 자폐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생활에서 일정 부분 가지고 가야 되는 나의 어떤 특성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아든 성인이든 지금은 나이대가 성인이시기 때문에 꼭 소아정신과에서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상생활에서의 영역이라 그러면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좀 꾸준하게 받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들을 해소해야 될지 상담을 해 나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인가? 그래서 상담을 한 8 회기까지는 무료거나 거의 저렴한 국가 지원으로 저렴한 비용만 내면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제도를 좀 이용을 하시거나 혹은 굳이 대학병원 소아정신과가 아닌 근처에 있는 성인 정신과 중에서 좀 꾸준하게 다니실 수 있는 병원을 좀 다녀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민구 님께서는 "오늘 의료 대란부터 여행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네요."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제를 거의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제목을 바꿔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제가 지향하는 바가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방처럼 수다도 좀 떨고 그냥 하소연도 좀 하고 예 이런저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이러는 거를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을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방송 참 정신없다.' 이러실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도 뭐 실시간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좀 정신없더라도 그냥 그런 대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네. 또 한 주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연휴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히나 더 '아 참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을 하면서 내가 얻는 하나의 보람 예 또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일하면서 잠깐 즐기는 약간의 여유 그리고 일을 통해서 얻는 또 다른 성취 이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인식하시면서 한 주 생활 또 치열하게 또 열심히 그러면서도 어 여유는 좀 가지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윤희 님께서 "원장님이 방장이세요. 방장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이 그래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제가 여러분들 의견도 다 받아들이면서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